동폰이 스친 밤. 대전현충원. 12월의 마지막 밤, 눈발은 성긴 빗방울처럼 내려앉고 찬바람은 묘비 사이를 날카롭게 스쳤다. 조용해야 할 새벽이었지만 그날 밤은 달랐다. 보통은 경비원 외에는 발길조차 드문 그곳에서 유독 거친 숨소리와 땅을 긁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개 짖는 소리였다. 정확히 말하면 벌프 진 벌프이었다. 국가정보원에서 훈련받은 특수 추적견. 통상 훈련된 지는 불필요하게 짖지 않았다. 냄새에 반응하되 움직임은 신중했다. 하지만 그날 밤 지는 마치 발광하듯 짖고 땅을 긁고 미친 듯이 한 무덤을 파헤치고 있었다. 무덤 주인은 박정호 대령. 5년 전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고 생전 국정원 대북분석국의 국장이었던 인물이다. 생전에 조용하고 신망 깊은 정보장교로 알려졌으며 국가유공자로 지정되어 A열에 안장되었다. 아무도 그의 죽음에 의심을 품지 않았다. 경비원이었던 이창수 씨는 그 소리에 놀라 손에 들고 있던 커피를 떨어뜨리고 급히 손전등을 켠 채 현장으로 달려갔다. 진의 강적인 반응은 그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진, 멈춰. 무슨 일이야, 진. 그러나 진은 멈추지 않았다. 발톱은 이미 피가 날 정도로 파헤치고 있었고 눈밭 위로 흙이 튀어오르고 시멘트층의 조각이 깨져나왔다. 비정상적인 행동이었다. 훈련견이 무덤을 파는 일은 단 한 가지 가능성밖에 없었다. 무언가가 그 안에 있다. 단순한 유해가 아닌 지금도 냄새를 풍기는 무언가. 이창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어 즉시 비상 연락망에 신고했다. 채 30분이 지나지 않아 국가정보원 긴급대응팀이 도착했다. 그들의 차량은 묘역 입구에서 바로 정차되었고 검은색 코트를 입은 인물이 가장 먼저 내렸다. 차영민 국장보, 현재 국정원 내부 감찰을 맡고 있는 인물로 냉정하고 신중한 성격으로 알려져 있었다. 과거 대공수사부에서 많은 비공개 사건을 처리했던 그가 직접 나왔다는 것은 상황의 심각성을 방증했다. 그는 현장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진은 이미 제자리에서 엎드려 있었고 여전히 무덤 앞을 주시하고 있었다. 마치 그 안에서 아직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처럼. 박정호 대령의 묘가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AE-17널 국가유공자 구력입니다. 이장된 적은 없습니다. 기록상 이상은 없습니다. 차영민은 한동안 말없이 무덤 앞에 섰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화내십시오. 최소한의 범위로. 조심스럽게 시작된 굴착. 눈이 내려 축축해진 흙은 생각보다 쉽게 파헤쳐졌고 시멘트층도 오래되어 금이 가 있었다. 곧이어 삽이 딱딱한 금속을 건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무언가 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곳에 쏠렸다. 흙을 조심스레 걷어내자 철제 상자 하나가 드러났다. 오래되었지만 비교적 양호한 상태였고 뚜껑에는 아무런 이름도 새겨져 있지 않았다. 무기 보관용으로 쓰던 군용 상자와 유사했다. 열지 마십시오. 현장 보존 후 본부로 이송합니다. 차영민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날 밤 대전의 하늘은 유난히 무거웠다. 차량에 실린 철제 상자와 함께 한 세대가 묻어둔 진실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이 작고 낡은 상자 하나가 조용했던 국가의 일부분을 다시 흔들어 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진은 차량 뒷자리에 앉아 상자를 바라보며 조용히 숨을 골랐다. 마치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마쳤다는 듯이.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묘지 입구에서 누군가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멀리서 눈 속에 검은 실루엣이 서 있었다. 코트를 뒤집어 쓰고 얼굴을 반쯤 가린 채 그저 침묵으로 일렁이는 차량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아무도 그 존재를 눈치채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그 상자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그리고 그 밤이 어느 한 사람의 복수가 아닌 한 세대의 침묵의 종언을 고하는 밤이라는 것을.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가정보원 제3청사 감찰본부 비밀분석실.
차영민은 고요한 분석실 안에서 상자 앞에 앉아 있었다. 철제 상자는 방금 멀균 처리된 유리 격리실 안에 들어가 있었고 내부 공기는 음압 상태로 유지되었다. 함께 배석한 법과 감식관, 기록 분석 요원, 그리고 2명의 보안 담당자 모두 숨을 죽이고 있었다. 개봉 시작합니다. 안전장갑을 낀 요원이 천천히 뚜껑을 열었다. 뚜껑은 녹이 쓴 경첩에 약간의 마찰음을 냈지만 비교적 수월하게 열렸다. 내부는 이중 구조였고 최상단에는 나른 천 조각이 덮여 있었다. 그 아래로 낡은 종이뭉치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봉투에는 간단히 펜으로 적힌 글씨. 이건 죽은 이가 남긴 유일한 고백이다. PJH. 차영민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손짓으로 감식관에게 열람을 지시했다. 감식관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고 그 안에 편지를 꺼냈다. 종이는 항변되어 있었고 잉크는 세월을 따라 번져 있었지만 글씨는 또렷했다. 그는 편지를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다. 내가 이 글을 남기는 이유는 단 하나다. 나는 아버지로서 실패했다다. 그리고 장교로서 침묵했다다. 이 글을 읽는 이가 있다면 부디 기억해 주길 바란다. 진실은 죽을 수 없다. 아무리 오래 덮어도 언젠가는 다시 고개를 든다. 1999년 3월 국가 안보를 명목으로 나는 내 아들을 직접 서명의 조직에서 제거했다. 그는 정보요원 박민재, 내 아들이다. 나는 그가 죄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를 감싸는 순간 우리는 북에서 파견된 잠복주의 존재를 잃게 되었고 한반도의 전체 정보망이 무력화될 위기에 처했다. 나는 선택했다. 조직을 살리고 아이를 죽였다. 이제 와서 용서를 바라는 것이 아니다. 나는 죽어서라 비로소 말할 수 있었기에 이 상자에 나의 죄를 묻는다. 그리고 만약 이 글을 누군가가 읽고 있다면, 그 누군가가 내 손자의 이름을 알고 있다면 그 아이에게 전해주길 바란다. 그의 아버지는 반역자가 아니다. 그는 단지 시대가 원하지 않았던 진실의 목소리였다. 감식관은 편지를 내려놓고 한동안 입을 다물었다. 차영민은 조용히 종이를 바라보다가 손가락으로 봉투 아래 놓인 문서더미를 가리켰다. 그 문서는 뭐지? 감식관이 천천히 종이 더미를 펼쳤다. 그것은 1998에서 1999년 사이 대북공작 보고서였다. 정식 기록으로 존재하지 않는, 즉 비공식 임무 기록들이었다. 보고서 속 이름들 중 하나가 차영민의 눈에 들어왔다. 박민재, 암호명, 산호. 그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다. 1999년 4월, 당시 내부 감찰위원회에서 정보 누설 혐의로 조사받던 박민재는 정식 기소도 없이 잦은 사직 형식으로 처리되었고 이후 자취를 감췄다. 그에 대한 기록은 모든 공식 DB에서 삭제되어 있었다. 파일 코드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마치 존재 자체가 없었던 사람처럼. 삭제된 존재. 그리고 그 존재를 지운 자가 아버지였다. 차영민은 속으로 읊조렸다. 그 순간 감식관이 한 장의 사진을 꺼내들었다. 이건 상자 안에 동봉된 사진입니다. 누군가의 가족 사진 같습니다. 사진 속에는 세 사람이 있었다. 중년 남성과 젊은 여성, 그리고 3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 남성은 정보요원의 정복을 입고 있었고 여성은 부산대 음대 교수로 등록된 윤미숙이었다. 그리고 아이는 기록상 존재하지 않던 박민재의 아들일 가능성이 높았다. 이 아이, 지금 살아있다면 몇 살쯤이지? 대략 23입니다. 1999년 기준 3살 정도였다면 현재는 만 23세. 차영민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수색 범위 좁히고 부산 쪽부터 확인하십시오. 윤미숙이라는 이름도 함께. 그리고 그 아이가 살아있다면 반드시 만나야 합니다. 그 이유는요? 차영민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다. 진실을 부여잡고 있는 건 지금 그 아이뿐이니까. 그날 밤 진실은 상자에서 풀려났고 익힌 이름은 다시 입에 오르기 시작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박민재,
그 이름이 다시 등장하는 순간 국가 전체가 몸을 굽히게 될 줄은. 그리고 멀리 부산의 어느 바닷가, 조용히 울려 퍼지는 파도 소리 위로 한 청년이 버려진 피아노를 조율하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박서우. 현재 부산의 한 악기점에서 일하고 있는 청년. 그는 아버지의 얼굴을 모른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의 과거가 그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부산 영도구. 겨울 바닷바람이 골목 사이를 거칠게 파고들었다. 오래된 악기점. 간판의 페인트는 벗겨졌고 진열된 바이올린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겨울 햇살 아래 말없이 서 있었다. 가게 안 박서우는 낡은 피아노의 뚜껑을 열고 망치 하나로 튜닝을 하고 있었다. 이 피아노는 가게 뒤편 폐기 구력에서 발견된 것이었다. 누군가는 그저 버리고 갔고 그는 그것을 조용히 닫고 고치고 다시 소리를 불어넣고 있었다. 아직은 버리기엔 이르지. 서우는 혼잣말처럼 중얼이며 망치를 내려놓았다. 그는 말이 적고 사람들과 거리를 두었다. 가끔 악기점에 오는 학생들이 묻곤 했다. 사장님은 피아노 전공하셨어요? 아니요. 그럼 음악은 어떻게 알게 됐어요? 모릅니다. 그냥 손이 기억하는 것 같습니다. 그는 자신이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조차 확신하지 못했다. 다만 어릴 적부터 피아노 앞에 앉으면 마음이 잠잠해졌다. 그리고 그 평온함 속엔 늘 비어있는 무언가가 있었다. 자신이 모르는 혹은 누군가 일부러 말하지 않았던 어떤 과거. 서우는 출생신고서에 보란이 비어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아이들은 놀렸고 어른들은 조용히 넘겼다. 그리고 어머니는 늘 같은 대답을 했다. 너는 내가 낳고 키운 아들이야. 그 이상은 몰라도 괜찮아. 그 말은 위로가 되었지만 동시에 벽이기도 했다. 얘 모르는 게 당연한 걸까? 얘 말하지 않는 걸까? 그는 묻지 않았다. 묻는 것이 죄가 되는 분위기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날 밤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늦은 저녁,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 문 앞에 갈색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주소도 발신인도 없었지만 그의 이름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다. 박서우 앞으로 전해야 할 이야기. 봉투 안에는 흑백 사진 한 장과 짧은 메모가 있었다. 사진 속에는 어린 시절의 자신과 낯선 남자와 여자가 함께 웃고 있었다. 사진 뒷면에는 누군가의 글씨로 다음과 같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그는 반역자가 아니다. 그는 내 아버지다. 서우는 손이 굳어버렸다. 사진 속 남자는 본 적 없는 얼굴이었지만 자신과 눈매가 닮아 있었다. 메모는 더 짧았다. 진실을 알고 싶다면 이틀 뒤 오후 4시 중앙도서관 옥상으로 오라. 혼자. 그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가짜일 수도 있었다. 누군가의 장난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사진 속 여자는 분명히 어머니였다. 그 눈빛, 웃음, 머리카락을 넘기는 손짓까지도 너무 익숙했다. 다음 날, 그는 아무 말 없이 어머니에게 사진을 내밀었다. 윤미숙은 그것을 보자마자 손에서 컵을 떨어뜨렸다. 바닥에 물이 퍼졌고 유리 조각이 산산이 흩어졌다. 그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엄마, 이게 뭐라? 그건 내가 알면 안 되는 거였어. 애 아버지에 대해 아무 말도 안 했어. 살아계신 거라. 서우야. 그녀는 무릎을 꿇듯 주저앉았다.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마치 수십 년을 눌러왔던 감정이 터져나오는 듯 울기 시작했다. 그분은 좋은 사람이었어. 누구보다 정직하고 뜨거웠어. 하지만 그 시대는 그런 사람을 원하지 않았어. 그게 무슨 말이야? 너를 지키기 위해서였어. 모든 걸 말해주면 널 지킬 수 없을 것 같았어. 나도, 너도. 그분은 정말 반역자라.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는 죄가 없어. 하지만 아무도 그걸 말해주지 않았고 나도 그저 도망쳤어. 서우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다. 이젠 말해줄게. 내 아버지 이름은 박민재야. 그는
국정원 요원이었어. 그 순간 수많은 조각이 하나로 이어지기 시작했다. 어릴 적 들리던 낮은 목소리, 피아노 위에 노렸던 낯선 손의 기억, 어머니가 가끔 창밖을 바라보며 혼자 말하던 그 이름 없는 그리움들. 서우는 사진과 메모를 다시 들여다보았다. 이틀 뒤 중앙도서관 옥상. 그는 그곳에 갈 것이다. 누구인지, 얘 자신에게 진실을 알려주려 하는지 아직 알 수 없지만 더는 외면하지 않기로 했다. 비워진 칸을 메우는 일, 지워진 이름을 되찾는 일, 그리고 침묵의 끝에서 진실을 마주하는 일. 그는 마침내 아버지라는 단어를 마음속으로 처음 불러보았다. 아버지. 낯설고 아프고 동시에 따뜻한 단어였다. 서울중앙도서관. 고요한 오후, 낡은 벽돌 건물 위로 겨울 햇살이 흐릿하게 내려앉았다. 박서원은 약속된 시간보다 10분 먼저 도착해 있었다. 옥상 문은 굳게 닫혀 있었지만 자물쇠는 채워져 있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문을 밀고 들어섰다. 금속 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리고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옥상 끝자락, 한 남자가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회색 모직 코트를 입고 머리는 백발에 가까웠지만 등은 꼿꼿했다. 그는 돌아보지 않은 채 말했다. 아꾸너, 생각보다 빠르네요. 서우는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심장은 조용히, 그러나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누구십니까? 남자는 담배를 바닥에 껐다. 천천히 몸을 돌리며 서울을 바라보았다. 눈가엔 세월이 깊이 패였지만 그 속엔 아직 정돈된 냉정함이 있었다. 나는 한태석이라고 합니다. 오래전 당신의 아버지와 함께 일했지요. 같은 팀이었습니다. 1998년 대북첩보전담 TF-04. 우리는 그때 가장 민감한 작전을 수행 중이었어요. 서우는 숨을 들이켰다. 정말 아버지를 아셨어요? 그는 누구보다 뛰어난 요원이었어요. 정확했고, 조용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옳은 일에 대한 믿음이 확고했지요. 하지만 그 믿음이 결국 그를 무너뜨렸습니다. 한태석은 담벼락에 등을 기대며 말을 이었다. 1999년 3월 작전명 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북한 내부 공장망을 재정비하고 남한 내 이중첩자를 색출하는 고위 비밀 작전이었죠. 민재는 그 작전의 핵심 분석관이었고 주요 정보 전달자였습니다. 그런데 왜 그가 반역자로 몰렸는지 묻고 싶겠지요. 서우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눈빛이 말을 대신했다. 작전은 거의 성공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러나 내부 정보가 새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됐고 갑자기 작전 내용이 북측에 노출되기 시작했어요. 상부는 즉각 내부 감찰을 시작했고 누군가 희생양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선택한 겁니까? 한태석은 고개를 숙였다. 그는 마지막까지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증거도 없었고 신문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지시였습니다. 상부의 명령. 그 명령이 내려오고 하루 만에 그는 기록에서 사라졌습니다. 누가 그 명령을? 한태석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당시 정보국 부국장이던 강도원입니다. 지금은 국가안보자문회의 의장이죠. 서우는 뒤통수를 맞은 듯 멍해졌다. 그 이름은 뉴스에서 수도 없이 들었다. 정치권과 국정원의 중재자, 강직한 국가안보의 상징으로 불리는 인물. 그랬죠? 굳이 아버지를. 작전의 일부였거든요. 한태석은 목소리를 낮췄다. 그 정보 유출은 실은 의도된 함정이었습니다. 북한 측의 허위 정보를 흘리기 위한 계획. 하지만 그 허위 정보를 믿게 하려면 내부 누군가가 배신자처럼 보여야 했어요. 그리고 그 역할에 적합한 인물이 민재였던 겁니다. 그는 팀 내에서 가장 신뢰받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럼 아버지는 일용당한 거군요. 정확히 말하면 버림받은 거지요. 서우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어느 순간부터 가슴 한가운데가 텅 비는 느낌이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한태석은 코트 안쪽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다. 작고 낡은 오래된 기종이었다. 이건 민재가 사라지기 전날 저에게 남긴 메시지입니다. 그는 그날 밤 당신의 어머니와 당신을 지키기 위해 떠났습니다. 서우는 손이 떨렸다. 지금에서라 저에게 이 녹음기를 갖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면 나 역시 제거되었을 겁니다. 그들은 아직도 살아있고 권력을 쥐고 있으며 진실을 들추려는 자를 가만두지 않거든요. 그는 녹음기를 서우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제는 당신 차례입니다. 나는 너무 늦었어요. 하지만 당신은 아직 젊고 살아 있습니다. 저는 서우는 목소리가 떨렸다. 전 아무것도 몰라요. 전 의원이 아니고 정치도 모릅니다. 당신은 박민재의 아들입니다. 그 사실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는 마지막까지 당신만은 이 어두운 세상에서 자유롭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어둠과 마주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말이 끝나자 옥상 위로 바람이 불었다. 서우는 녹음기를 꼭 쥐었다. 손안이 차가웠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다. 부정할 수 없는 피로 이어진 기억, 지워졌던 이름이 다시 그의 안에서 되살아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건물 맞은편 옥상 위에 누군가가 망원 렌즈를 통해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카메라는 멈추지 않고 플랫이 없는 셔터 소리만이 묘하게 공기를 갈랐다. 보고는 이미 상부로 전달되었다. 그 아이가 진실에 접근하고 있다는 사실도. 이제 오래전 끝났다고 믿었던 그 작전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서우는 옥상에서 내려온 후 발걸음을 재촉해 도서관 밖으로 나왔다. 왼쪽 손에는 아직도 한태석이 건넨 녹음기가 꼭 쥐어져 있었다. 그 작은 기계는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그의 손 안에서 묘한 존재감을 발하고 있었다. 버스를 타고 돌아가는 길,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불안을 억누르고 있었다. 귀가하자마자 문을 잠그고 커튼을 닫았다. 스탠드를 켜고 녹음기를 책상 위에 놓은 후 조심스럽게 재생 버튼을 눌렀다. 민재입니다. 이걸 태석이 형이 듣고 있다면 나는 이미 사라졌겠지. 낯설지만 묘하게 익숙한 남자의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서우의 눈이 흔들렸다. 이 목소리를 그는 태어나서 처음 들었다. 아버지의 목소리였다. 이건 나 자신에 대한 기록이자 내 아들에게 남기는 마지막 말이다. 진실은 아무리 숨겨도 결국 드러난다. 하지만 때때로 그 진실을 드러내는 사람은 살아남지 못하지. 그래서 나는 내가 떠난 뒤 언젠가 누군가가 이 목소리를 듣게 될 거라 믿으며 이걸 남긴다. 녹음기 안에서 민재는 자신의 입장을 또렷하게 설명했다. 작전 내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가 희생양이 되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가 믿었던 동료 중 누가 침묵으로 배신했는지. 강도원, 그는 나보다 한 수 위였어. 정치적인 감각도, 생존 본능도. 나는 국가를 위해 일했지만 그는 국가를 이용해 자신의 이름을 쌓아 올렸지. 녹음은 약 7분간 이어졌고 끝나기 전 그는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말을 걸었다. 서우야, 아빠는 내가 이 세상에서 자유롭게 살기를 바랐어. 그 누구의 그늘 아래도 있지 않고 그 어떤 부정 앞에서도 고개 숙이지 않는 아이로. 하지만 만약 내가 이걸 듣고 있다면 이미 그런 세상은 너에게 허락되지 않았다는 뜻이겠지. 그렇다면 선택해. 진실을 파헤칠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침묵 속에서 살아갈 것인지. 서우는 녹음기가 꺼진 뒤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다. 머릿속이 멍해졌고 손끝은 차가웠다. 그는 그날 밤 녹음기의 내용을 USB로 백업해 노트북에 저장했다. 그리고 문서를 암호화하고 외장 하드에 이중 저장한 뒤 세 군데 다른 이메일로 전송해 클라우드에 업로드했다. 단 하나의 녹음 파일이었지만 그것이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단순한 기억이 아닌 거대한 거짓의 구조물이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예상보다 일찍 학교에 도착했다. 강의실로 향하던 중 복도 끝에서 낯선 남자 2명이 다가왔다. 검은 정장을 입고 무표정한 얼굴. 그들은 서우의 이름을 정확히 불렀다. 박서우 학생 맞죠? 네. 그런데 누구시죠? 서울지방경찰청 소속입니다.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경찰. 하지만 서우는 순간 당황했지만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대답했다. 네, 무슨 일이죠? 최근 정보보안법 위반 건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가 필요합니다. 서류는 여기 있습니다. 그들은 신속하고 자연스럽게 행정문서를 제시했다. 일관상으로는 그저 절차적인 일이었다. 하지만 서우는 직감적으로 알았다. 이건 단순한 조사 요청이 아니라는 걸. 그날 오후 그는 경찰서에서 3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았다. 질문은 이상할 정도로 세세했고 그의 인터넷 사용 기록, 이메일 송수신 내역, 심지어 휴대폰 위치 기록까지 확보되어 있었다. 최근 도서관 옥상에서 만난 분과는 어떤 관계입니까? 그 순간 서우는 확신했다. 누군가가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림자가 본격적으로 다가오기 시작한 것이다. 기가 후 그는 곧바로 한태석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메시지를 남겨도 답은 오지 않았다. 다음 날 서우는 우연히 뉴스 속보를 보게 되었다. 퇴직 정보요원 한태석,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 심장마비 추정, 함원 속 아파트 앞에 출동한 경찰들과 그를 덮은 하얀 천. 서우는 목이 마른 듯 입을 다물었다. 한태석은 죽었다. 단 하루 만에 그의 심장이 요동쳤다. 정말로 게임은 시작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목숨을 담보로 하는 게임이었다. 서우는 갈림길에 서 있었다. 지금 이 모든 걸 지우고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살아가는 길, 아니면 더 깊이 진실 속으로 파고들어 더 큰 어둠과 마주하는 길. 그는 결정을 내려야 했다. 그날 밤 서우는 아버지의 녹음 파일과 USB를 들고 서울 외곽에 사는 유일한 대학 선배를 찾아갔다. 그는 현재 진보 언론에서 기자로 활동 중이었고 학교 시절부터 국가의 진실은 시민의 권리다라는 말을 자주 하던 인물이었다. 문을 열어준 선배는 서우의 얼굴을 보자마자 눈빛이 바뀌었다. 무슨 일이야? 얼굴이. 서우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 결국 입을 열었다. 선배, 이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이야기야. 하지만 나를 지울 수도 있는 이야기이기도 해. 선배, 이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이야기야. 하지만 나를 지울 수도 있는 이야기이기도 해. 박서우의 말에 선배 기자 이준혁은 말없이 그를 방 안으로 들였다. 조용한 서울 외곽의 작은 오피스텔. 그곳은 기자 출신들의 비공식 작업실이자 때로는 내부 고발자들의 임시 피난처가 되기도 했다. 무슨 자료라? 녹음 파일, 그리고 아버지의 유언장이 포함된 문서들. 한태석 요원이 넘겨준 거예요. 하지만 그는 어제 죽었어요. 준혁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한숨을 내쉬며 서우의 USB를 노트북에 연결했다. 녹음 파일이 재생되는 동안 둘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민재의 목소리가 다시 흘러나왔고 모든 것을 끝까지 들은 후 준혁은 노트북을 덮었다. 이거 그냥 기사 하나로 끝날 일이 아니다. 이건 체계를 뒤흔드는 고백이야. 그래서 도와주실 수 있나요?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이제부터 너는 더 이상 단순한 학생이 아니야. 누군가에겐 표적이 될 수 있어. 그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겠어. 서우는 두 눈을 마주쳤다. 이미 받아들였어요. 처음 녹음기를 들은 순간부터. 그날 밤 준혁은 서우와 함께 기사 초안을 작성했다. 기사를 정식으로 발행하기 전 교차 확인을 위해 내부 고발 전문 단체에 자료를 넘겼다. 자료가 안전하게 보관된 후 준혁은 자신의 동료 2명과 접촉해 보안망을 강화했다. 하지만 그 움직임은 생각보다 빨리 감지되었다. 이틀 뒤
서우의 학교 개정이 정지되었다. 이어지는 것은 학사경고 통지, 사류는 외부 기관과의 무단 접촉 및 학내 질서 문란 행위. 그는 학내 포털에 로그인조차 할 수 없게 되었다. 그날 오후 학교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건 한 대의 검은 승용차였다. 두 남자가 내리더니 조용히 서우에게 말을 걸었다. 박서우 씨, 정보보안법 제14조 위반 혐의로 긴급조사를 요청드립니다. 그들은 정식 수사기관이 아닌 국정원 소속이었다. 서우는 머뭇거리지 않고 따라갔다. 그는 이제 물러설 수 없는 길을 선택한 것이다. 남산 근처의 비공식 건물, 눈에 띄지 않는 회색 건물 안 좁은 방에서 조사가 시작되었다. 당신이 입수한 자료의 출처는 어디입니까? 그건 이미 확인하셨겠죠. 해당 자료가 조작되었을 가능성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그 목소리는 제 아버지입니다. 그가 살아생전 남긴 유일한 진술입니다. 그걸 조작이라 부른다면 저는 그 근거를 듣고 싶군요. 질문은 계속되었지만 서우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모든 질문에 간결하고 단호하게 답했다. 어떤 이유도 질문에도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았다. 조사관 중 한 명이 말했다. 당신은 지금 본인의 미래를 스스로 불태우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서우는 웃지 않고 답했다. 그 불이 누군가에게는 길이 될 수도 있죠. 제가 원한 건 단 하나예요. 진실. 조사는 자정까지 이어졌고 그는 풀려나지 못했다. 임시보호 면목으로 건물 내에 구금되었다. 다음 날 아침, 준혁은 서우가 실종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움직였다. 그는 즉시 언론사에 연결된 비상채널을 이용해 외부 언론과 접촉했다. 자료의 일부를 익명으로 해외 언론에 넘겼다. 그리고 SNS를 통해 내부 고발자 박서우, 실종 의혹이라는 키워드를 퍼뜨리기 시작했다. 48시간 후, 여론은 급속도로 악화되기 시작했다. 특히 청년층을 중심으로 박서우를 찾아라 운동이 일어났다. 강의실, 도서관, 학교 게시판마다 그의 이름이 올라왔다. 아버지의 진실을 밝히려던 학생이 사라졌다는 문장이 사람들의 가슴을 흔들었다. 압박은 결국 위로부터 내려왔다. 서우는 72시간 만에 풀려났다. 국정원은 그를 기밀 누설 유심자로 조사했으나 혐의 입증에 실패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가 풀려날 때 눈앞에 서 있던 것은 놀랍게도 서우의 어머니 윤지연이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없이 아들을 껴안았다. 서우는 처음으로 어머니의 손이 이토록 떨리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차에 올라탄 후 윤지연이 입을 열었다. 너는 더 이상 보호받을 수 없는 위치에 있어. 이제부터는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여야 해. 어머니는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에 대해서 진실을 넣어. 윤지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너를 지키고 싶었어. 아버지처럼 모든 걸 잃지 않게 하고 싶었어. 하지만 저는 그 진실을 외면할 수 없었어요. 알고 있어. 그래서 너를 막을 수 없다는 것도. 그날 밤, 서우는 고요한 방 안에서 기사 초안 마지막 문장을 써내려갔다. 이 진실은 어떤 기념비도 어떤 보상도 필요 없다. 단지 기억되어야 할 뿐이다. 침묵이 만든 상처는 또 다른 세대의 고통이 된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에라도 우리는 말해야 한다. 그는 죄가 없었다고. 서우는 손을 떼고 마지막으로 문서를 저장했다. 기사 게재 버튼을 누르기 전 그는 화면 속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이제 아버지를 세상에 다시 소개할게요. 진짜 이름으로. 새벽 4시 18분 박서우는 전송 버튼을 눌렀다. 그의 아버지에 대한 진실, 민재의 유언, 한태석의 죽음, 그리고 그가 겪은 72시간의 감금까지 모든 이야기를 담은 기사가 세상으로 향했다. 기사는 익명의 독립언론 플랫폼에 게재되었으며 동시에 영어 번역본이 국제 내부 고발자 네트워크를 통해 외신에 배포되었다. 국가의 이름으로 지워진 한 요원의 이름, 제목은 간결했지만 그 울림은 거대했다. 아침 7시 첫 번째 공유는 트위터를 통해 일어났다. 이 기사 진짜야. 이거 영화 아니야. 국가가 한 사람을 지웠다.
있었다고. 질문은 순식간에 분노로 바뀌었다. 오전 10시 이미 기사에 대한 공유는 5만 건을 넘었고 유명 시사 프로그램의 앵커가 생방송 중 직접 기사를 언급했다. 지금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기사, 박서우 사건, 정말 충격적입니다. 진실이라면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입니다. 한편 청와대와 국정원, 법무부, 경찰청은 일제히 대응의에 들어갔다. 자료가 완전하게 공개된 만큼 단순히 가짜뉴스로 일축하기엔 위험했다. 게다가 이미 기자 박준혁이 공식적으로 기사 작성자로 등록된 상황이었다. 서우는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다. 하지만 그 역시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다. 오후 2시 목요인 한세대학교 정문 앞에는 수백 명의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집회를 열었다. 현수막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우리는 질문할 권리가 있다. 우리는 진실을 알고 싶다. 박서우를 지지한다. 학생들의 시위는 교내 언론뿐 아니라 SNS,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퍼져나갔고 오후 5시 전국 12개 대학교에서 동시다발적인 연대 성명이 발표되었다. 동시에 박서우를 인터뷰하려는 언론의 요청이 쇄도했다. 국내 대형 언론사뿐 아니라 BBC, CNN, 알자지라, NHK까지 그의 이름을 언급하며 익명의 내부 고발자에서 양심적 폭로자로 호칭을 바꾸었다. 하지만 그 순간 반격은 시작되고 있었다. 오후 7시 준혁의 오피스텔에 누군가 침입했다. 다행히 그는 사전에 모든 원본 데이터를 외부 클라우드에 저장하고 있었다. 하지만 내부 문서 일부가 도난당했고 하드디스크는 파손되었다. 같은 시각 서우의 핸드폰이 통화 불능 상태가 되었고 학교 포털에서는 그의 모든 계정이 영구 삭제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충격적인 사실, 어머니 윤지연이 운영하던 작은 책방 앞에 방화 미수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그녀는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서우는 병원 응급실 앞에서 침묵했다. 입술을 깨물며 앉아있는 그에게 준혁이 다가와 앉았다. 이게 현실이야. 우리가 건드린 건 단순한 과거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 숨쉬는 권력이었어. 어머니가 다치셨어요. 그들은 가족까지 건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럴수록 우리가 멈추면 안 돼. 이제는 너만의 싸움이 아니야. 이건 모두의 싸움이야. 잠시 후 병실 문이 열리고 윤지연이 휠체어에 앉아 나왔다. 그녀는 멀쩡해 보이려고 애썼지만 눈가의 멍이 그녀의 고통을 대신 말하고 있었다. 서우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다. 엄마, 죄송해요. 이렇게 만들 줄은 몰랐어요. 지연은 조용히 서우의 손을 잡았다. 서우라, 나는 너를 자랑스러워해. 아버지가 못한 일을 내가 하고 있는 거야. 이제는 더 이상 숨을 수 없어. 그 말은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 그날 밤, 그는 방송 인터뷰를 결심했다. 다음 날 저녁 8시, 전국 생방송 시사 프로그램에 박서우가 출연했다. 스튜디오에는 기자, 패널, 법률 전문가가 앉아 있었고 1시간 분량의 방송은 모든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장식했다. 방송 도중 서우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아버지의 녹취 파일을 일부 공개하고 위원장의 전문을 낭독했다. 내 아버지 박민재는 대한민국의 의원이었습니다. 그는 조직을 배신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조직이 그를 배신했습니다. 전국은 충격에 빠졌다. 전화 인터뷰에 참여한 한 전직 정보요원은 익명을 전제로 말했다. 우리는 그 사건을 알고 있었지만 누구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많은 이들이 침묵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프로그램이 끝나자 방송국에는 수백 건의 제보가 접수되었다. 그 중에는 익명의 국정원 내부자도 있었다. 그는 메일을 통해 서우에게 이렇게 썼다. 당신의 아버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계속 나아간다면 우리도 움직이겠습니다. 서우는 다음 스텝을 준비하며 메일을 닫았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용기는 다른 침묵을 흔들었고 이제 거대한 구조가 흔들릴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다음 단계는 더 위험하고 더 복잡했다. 그를 향한 시선은 분노와 응원으로 갈라졌고 진실은 이제 한 걸음만 더 가면 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위치에 다다랐다. 박서훈은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부터 진짜 싸움이야. 이건 시작에 불과해. 다음 날 새벽 서울 일각의 한 폐창고 안 3명의 남성이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들은 모두 검은색 바지를 입고 상의에는 아무런 표식도 없었다. 조용한 공간 속 가장 나이 많은 남자가 입을 열었다. 계속 지켜봤지. 박서우, 생각보다 오래 버텼군. 젊은 남자 중 한 명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행동은 단순한 감정의 폭발이 아닙니다. 치밀하게 계산된 움직임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세 번째 남자가 책상 위에 USB를 올려놓았다. 여기에는 20년 전 박민재 의원 사건 당시 실시간 통신 로그, 현장 보고서, 그리고 조작된 판결서 초안이 포함되어 있다. 만약 이게 공개되면 시스템이 무너진다. 가장 나이 많은 남자가 말을 마쳤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우리가 아직도 침묵할 이유가 있는가이다. 이들은 전직 국가정보원 고위 간부들이었다. 지금은 퇴직하거나 번들이 연구소에 몸을 숨긴 채 살아가고 있었지만 박민재 사건의 전말을 아는 유일한 생존자들이었다. 그리고 지금 박서우의 폭로로 인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었다. 그날 오후 박서우는 익명의 발신자로부터 이메일을 받았다. 제목은 단 한 단어, 진실. 파일이 열리자 그는 눈을 의심했다. 영상 속에는 2005년 3월 17일 자정, 박민재 의원이 마지막으로 조직 내부 회의에 참여하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음성은 희미했지만 명확했다. 내가 나서면 우리가 심어둔 모든 네트워크가 위험에 처합니다. 나를 희생하십시오. 영상은 거기서 끊겼다. 하지만 이 한 장면은 박민재가 반역자가 아닌 오히려 조직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를 던진 인물이라는 강력한 증거였다. 서우는 주먹을 꽉 쥐었다. 아버지는 끝까지 침묵을 선택하신 거야. 그 순간 박준혁 기자가 달려왔다. 서우라, 국회 정보위에서 긴급 수청을 요청했어. 너와 내가 직접 나가서 증언하자는 연락이 왔어. 국회가 움직인다고. 그렇게 보이지만 우리를 불러 세우는 건 2가지 이유 중 하나야. 첫째, 진짜 진실을 밝히기 위한 길을 열어주려는 것. 둘째, 그 전에 우리 입을 막기 위한 함정. 잠시 정적이 흘렀다. 서우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가라겠어.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선 자리, 나도 가서 서야 해. 이틀 후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청문회. 국정원 고위 관계자들, 법무부 인사, 그리고 박서우와 박준혁이 출석했다. 질의는 날카롭고 때론 위협적으로 느껴졌다. 한 의원이 외쳤다. 당신은 국가기밀을 유출했어. 당신의 폭로로 인해 우리 해외정보망이 흔들릴 수 있어. 서우는 조용히 말했다. 그것은 이미 20년 전 흔들렸습니다. 단지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을 뿐입니다. 정적, 준혁이 USB를 꺼내 위원회에 건넸다. 이 안에는 당시 조직의 내부 조작 정황과 민재 의원의 최종 발언이 담겨 있습니다. 확인하시고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시죠. 청문회는 결국 폭발 직전에 공기를 남기고 끝이 났다. 밖에서는 이미 수백 명의 취재진과 시민들이 대기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전국 주요 언론은 일제히 청문회 결과와 내부 고발 내용을 보도하기 시작했다. 침묵의 20년, 박민재는 반역자가 아니었다. 박서우,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다. 정보기관, 내부개혁 불가피. 같은 시간, 정보기관 내부는 대혼란에 휩싸였다. 상층부는 자기보호에 급급했고 젊은 의원들은 처음으로 시스템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위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서우가 국회에서 USB를 제출한 그날 밤, 그의 컴퓨터가 해킹당했다. 문서가 일부 손상되었고 익명의 위협 메일이 도착했다. 멈춰. 그 다음은 너의 어머니가 될 수도 있어.
공포는 다시 현실이 되려 했다. 서우는 다시 병원으로 향했다. 지연은 창밖을 바라보다 그를 맞이했다. 아직 싸움이 끝나지 않았어. 알아. 하지만 넌 이미 해냈어. 서우라. 넌 진실을 보여줬고 더 이상 아버지는 혼자가 아니야. 그날 밤 서우는 오랜만에 아버지의 유품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오래된 공책 한 권이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펼쳤다. 첫 페이지에는 이런 문장이 쓰여 있었다. 진실은 오래 숨어 있을 수 있지만 결국 그날이 오면 모든 어둠을 뚫고 나온다. 내 아들아, 그날을 맞이해줘. 눈물이 흘렀다. 서우는 공책을 가슴에 안고 눈을 감았다. 그리고 속으로 말했다. 아버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남은 건 책임입니다. 서울 중심부, 한때 권력의 상징이었던 고위 공직자 모임 장소인 구 청사 지하 회의실. 이제는 공식적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지만 여전히 어떤 인물들은 이곳에서 비공식적인 결정을 내리고 있었다. 그 방에는 3명의 남자가 있었다. 모두 백발이 성성했고 눈빛은 날카롭고 차가웠다. 그중 한 명이 조용히 말했다. 박서우, 저 아이를 너무 과소평가했군. 다른 한 명이 담배를 피우며 대꾸했다. 문제는 아이가 아니야. 그 뒤에 누가 있는지를 몰랐다는 거지. 그리고 그 뒤에도 누가 또 있는지를 우리는 아직도 모른다. 세 번째 인물이 낮은 음성으로 마무리했다. 이들은 박민재 의원 사건 당시 모든 것을 덮기로 결정한 핵심 당사자들이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넌 셈이었다. 계획대로 가자. 흔들릴 필요 없어. 그렇다면 정리할 시간이다. 같은 시각, 박서우는 어머니가 있는 병원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의 어깨에는 무거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청문회 이후 그는 하루도 편히 잠들 수 없었다. 어머니, 한지영은 그를 보고 조용히 물었다. 정말 이 싸움을 계속할 거니? 서우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있다가 입을 열었다. 아버지가 남긴 건 단지 진실이 아니었어요. 그 진실로부터 태어난 책임, 그걸 제가 짊어지고 싶어요. 그럼 넌 더 많은 것을 잃을 수도 있어. 그건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물러설 수 없어요. 어머니가 그걸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날 밤, 서우는 국정원 내부에서 연락을 받은 인물과 조용히 만났다. 그는 국정원 개혁파로 알려진 중견 간부 김도진이었다. 서우 씨, 우리 내부에도 아직 양심은 남아 있어요. 당신의 아버지를 기억하는 이들, 그리고 지금 당신을 지켜보는 이들이 있습니다. 저를 도와주실 수 있나요? 도와주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움직여야 할 때입니다. 도진은 서우에게 USB 하나를 건넸다. 이건 국정원 전산 백업 서버에서 복원된 자료입니다. 그 안에는 조작의 증거뿐만 아니라 박민재 의원이 그 당시 전달하려 했던 정보도 포함돼 있어요. 그건 단순한 진실을 넘어서 국가의 외교적 균형을 흔들 수 있는 내용입니다. 서우는 멍해졌다. 아버지는 단지 누명을 쓴 게 아니라 거대한 국제적 판을 막으려 했던 거군요. 맞아요. 당시 모 국가에서 우리 국내 고위 관료들과 비밀 거래를 추진하고 있었고 민재 의원이 그걸 알아차렸죠. 그 정보가 유출되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희생양으로 삼았군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 덮기 위해 몇 명이 더 사라졌고. 그 순간 김도진은 말끝을 흐리며 고개를 떨궜다. 그리고 그중 하나는 제 친구였습니다. 서우는 말없이 USB를 가슴에 안았다. 이제 그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다. 이 자료를 세상에 내놓는 순간 그는 단지 진실을 알리는 고발자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치, 외교, 안보의 중심을 흔드는 방아쇠가 될 수도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서우는 오래된 교회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아버지와 함께 자주 들렀던 곳이었다. 그곳에서 그는 조용히 앉아 기도 아닌 기도를 했다. 아버지, 저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둠 속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어딘가에서 종소리가 울렸다. 그리고 그 종소리 속에서 그는 마음을 굳혔다. 다음 날, 박서원은 단독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식적인 장소도 기자단의 초청도 없었다. 단지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전국에 송출되는 형태였다. 그는 단정한 셔츠 차림으로 마이크 앞에 섰다. 잠시 침묵한 뒤 그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저는 오늘 저의 아버지 박민재 의원의 죽음에 얽힌 진실을 마지막으로 밝히려 합니다. 그리고 이 진실은 단지 한 사람의 명예를 되찾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예면에 온 책임을 묻기 위한 것입니다. 그는 자료 일부를 공개했고 영상은 곧바로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순간 경찰이 기자회견장을 덮쳤다. 영장 없이 들이닥친 그들은 기자들과 장비를 제지하며 서울을 연행했다. 현장에 있던 기자들이 외쳤다. 이건 언론 탄압이다. 영장 보여주세요. 하지만 그 어떤 답도 들을 수 없었다. 서울은 구금되었고 혐의는 국가보안법 위반과 외교기밀 유출 혐의였다. 그 소식은 순식간에 전국을 뒤흔들었다. SNS에서는 삽사인 박서우 진실을 위해 싸우다. 삽사인 민재는 반역자가 아니다. 같은 해시태그가 퍼져나갔고 다수의 시민들이 진실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왔다. 그리고 같은 시간 박준혁 기자는 마지막으로 꺼내지 않았던 카드 하나를 꺼냈다. 그가 아직 보도하지 않았던 단 하나의 인터뷰. 바로 박민재 의원이 생전에 남긴 마지막 육성 기록이었다. 그 육성 속에서 박민재는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나는 이 선택이 옳다고 확신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지켜야 한다면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요. 그리고 언젠가 누군가 이 기록을 듣게 된다면 부디 나의 침묵이 죄가 아니라 용기였다고 믿어주기를. 준혁은 녹음을 언론사에 넘겼다. 그리고 그 녹음은 전 국민에게 송출되었다. 바로 그날 밤 박민재의 목소리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다. 그리고 다음 날 수백 명의 시민이 검찰청 앞에서 박서우의 석방을 요구하며 자발적인 시위를 시작했다. 서우는 독방 안에서 작은 창문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아버지, 아직은 끝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겼어요. 침묵의 시간이 이제 끝나가요. 서울구치소 독방, 새벽 4시 30분. 박서우는 책상 위에 남겨둔 아버지의 유품, 낡은 수첩을 천천히 펼쳤다. 습기 먹은 종이는 약간 뒤틀려 있었고 글씨는 곳곳이 번져 있었지만 그 안엔 여전히 박민재라는 사람의 흔적이 생생히 살아 있었다. 나는 이 기록을 남기며 후회하지 않으려 한다. 그 첫 문장에 서우는 다시 마음을 다잡았다. 자신이 한 선택이 옳았는지 아직 모른다. 하지만 그는 침묵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사실 하나만으로 아버지의 이름은 역사 속 어둠에서 걸어 나왔다. 그날 오전 대한민국 검찰청은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박서우에 대한 긴급구금은 절차상 오류와 위법 가능성이 있으나 해당 사건은 감사원 조사 및 특별독립위원회에 해부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단순한 형식이 아니었다. 이미 전국적으로 확산된 여론과 함께 검찰 내부에서도 이대로 갈 수 없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오후 2시 서우는 석방되었다. 구치소 정문 앞 수십 명의 기자들과 시민들이 그를 맞이했다. 어머니 한지영은 조용히 아들의 손을 잡았다. 넌 해냈구나. 서우는 그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아직 아니에요, 엄마. 지금부터가 시작이에요. 며칠 뒤 국회는 특별청문회를 다시 소집했다. 이제는 박민재 의원 사건뿐 아니라 과거 정보기관과 권력자들이 묵인하거나 조작한 여러 의혹들이 도마에 올랐다. 청문회 첫날 증인석에는 박준혁 기자가 앉았다. 그는 증언했다. 박민재 의원은 반역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을 위해 자신을 지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은 그 진실을 세상에 되돌려 놓았습니다. 이어 김두진 간부가 증언대에 섰다. 그는 눈을 감았다가 뜨며 말을 시작했다.
20년 전 제가 침묵했을 때 대한민국은 한 사람의 진실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늦었지만 말하려 합니다. 그는 옳았습니다. 우리가 틀렸습니다. 전국은 그날 이후 거대한 반항에 휩싸였다. 수많은 시민들이 SNS에 글을 올리고 방송사들은 특집 다큐를 편성했고 학교에서는 박민재의 이야기를 토대로 한 윤리 토론 수업이 열렸다. 그러나 가장 조용한 변화는 국정원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한 간부는 익명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우린 이제 알아요. 시스템은 완전하지 않다는 걸. 그래서 우리가 변해야 한다는 걸. 박민재 의원은 죽어서 우리를 바꿨고 박서우 씨는 살아서 그 뜻을 이었습니다. 한 달 후 국립묘지 A3 구력, 신설된 10번째 구력에 박민재의 묘비가 세워졌다. 그 위에는 단순한 문구 하나가 새겨져 있었다. 진실은 지워지지 않는다. 추모식에는 그를 알던 옛 동료들뿐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온 시민 수백 명이 몰렸다. 그들 중엔 중학생부터 노인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다. 박서우는 연단에 서서 마지막으로 이야기했다. 제가 원한 건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이름을 되찾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이름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질문하고 싶었습니다. 진실은 무너질 수 있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누군가 기억하고 누군가 말한다면 그의 말이 끝났을 때 군악대의 조용한 연주가 이어졌다. 아리랑이었다. 하지만 그날의 아리랑은 슬픔보다는 어떤 다짐에 가까웠다. 서우는 이후 언론 앞에 그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는 공식적인 책 출간이나 방송 인터뷰도 모두 고사했다. 다만 그는 조용히 정의와 기록이라는 비영리 단체를 설립했다. 목표는 단 하나, 기록되지 않은 진실을 찾아 잊혀진 사람들의 목소리를 전하는 것. 그 단체의 첫 번째 프로젝트는 박민재의 삶을 담은 아카이브 제작이었다. 그는 아버지의 일기, 동료들의 증언, 남겨진 자료들을 모아 대한민국 근현대사 속 가장 조용했던 영웅의 삶을 그렸다. 그 프로젝트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서우의 짧은 문장이 실려 있었다. 아버지는 반역자가 아니었다. 그는 정의의 다른 이름이었다. 1년 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졸업논문 발표 후에 한 학생이 주제를 발표하며 이렇게 말했다. 저는 진실의 사회적 기억 형성 과정에 대해 연구하면서 박민재 의원 사건을 중심으로 사례 분석을 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억울하게 죽은 누군가가 아니라 시스템을 변화시킨 첫 번째 씨앗이었습니다. 박민재, 한때 기록에서 지워졌던 이름은 이제 새로운 세대들의 교과서, 다큐멘터리, 강연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박서우, 그는 여전히 낮은 곳에서 조용히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누군가 말하지 못한 진실, 누군가 무시했던 증언, 그 모든 걸 수집하며 남겨진 조각들을 연결해 가고 있었다. 그는 아버지처럼 큰 목소리는 아니었지만 가장 멀리까지 울려 퍼지는 진실의 메아리였다. 그가 남긴 마지막 일기는 이렇게 끝난다. 정의는 승리가 아니다. 정의는 방향이다. 그리고 나는 그 길 위에 서 있다.